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의 힘이 됩니다. 야담상회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평안북도 정주 납청 지방에 방자육이 장인인 백첨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이름 높은 유장이었어요. 백첨지가 유기그릇을 만드는 노점은 평안북도 상권의 명소였습니다. 조선천지 내놓으라는 유기장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개성과 안성바닥에서조차 그 유명세가 널리 퍼진 알짜 중의 알짜 가게였지요. 이 백첨지가 녹여내는 노스의 질이 참으로 고급 중 고급이어서 젊은 시절에는 내수사와 상현에서 일한 전력이 있을 정도로 조선 제일이었답니다. 백첨지의 방자 기술이라면 조선에서는 그를 따를 장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내는 유기의 가격은 억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지만 양반님네들 혼수 목록에 빠지면 섭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니 물건값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요. 한양 세도가며 권세가에서는 금은보화를 잔뜩 싸질머지고 혼수를 해가도 이 백첨진의 유기그릇이 혼수품에 들어있지 않으면 양반의 체면이 깎여나갈 정도였으니 참으로 그 위세가 드높기로는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삭신이야. 관절이라는 관절이 멀쩡한 곳이 없구만 기래. 아무리 몸이 박살나도록 일을 해도 주문을 맞추려면 시간이 영 모자라는구먼.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인 탓에 일이 잔뜩 밀려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백첨지가 노점에 딸린 방에서 쓰러지다시피 몸을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곤 등을 붙이자마자 기절하듯 잠에 빠져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백첨지가 기지개를 펴며 방에서 나와 공방을 둘러보는데 거렁뱅이를 겨우 벗어난 듯한 웬 젊은 총각이 공방의 화덕 옆에서 자신이 잠들었던 흔적을 치우고는 빗자루로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첨지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던지자 총각이 하늘로 튀어오르듯 파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첨지가 말했지요. 이 공방 주인인 나의 허락도 없이 월담을 하여 내 목숨보다도 귀중한 공방의 화덕 옆에서 잠을 자긴 하였으나 제가 더럽힌 자리를 말끔하게 소재하는 것을 보아하니 경우는 밝은 청년이로구나. 그래,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다면 이곳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한몫 거들어 보지 않겠느냐? 아니, 정말이십니까요? 뭐든 시켜만 주신다면 반드시 밥값을 해내보이겠구만요. 잔뜩 기가 눌려 벌벌 떨던 청년은 백첨지의 말에 고개를 들어올리며 대번에 얼굴이 밝아졌고 그날부터 거렁뱅이 청년 강보는 백첨지의 노점 가게방에서 숙식하며 낮이면 기운 좋게 풀무지를 하는 것으로 거지 신세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녹그릇을 잔뜩 만들었나요? 궁금한데 어째서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계집아이라 그래요? 백첨지에게는 보연이라는 이름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노쇠와 한 몸으로 지내던 백첨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여식이었지요. 왈가닥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이 보연은 틈만 나면 공방으로 들이닥쳐 제 아비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고는 하였는데 어느 날 공방에 들렀다가 대뜸 풀무질에 여념이 없는 강보를 발견하고는 외쳤습니다. 어랍쇼. 뭐야? 누군데 우리 아버지의 공방에서 풀무지를 하고 있는 거야? 강보가 공방에서 숙식하여 아무리 꾀죄죄한 꼬락서니를 지니고 있기로서니 초면부터 바로 천대하는 태도를 보이자 강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거사 왔으면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얌전히 구경이나 하다가 갈 것이지. 어쩌자고 일하고 있는 강보를 귀찮게 구는 게냐. 강보? 아니, 아버지. 이 강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예요? 어이구,
그건 내가 알아서 무엇하게. 거 불무지라는데 방해하지 말고 이리 비켜서 거라. 그나저나 너는 어찌 이리 공방에 자주 오는 게야? 논물이라도 튀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이구, 못 말리겠구만. 보현의 무례한 등장에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백첨지의 여식임을 알게 된 강보는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보현을 한번 슥 훑어보고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제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지요. 보현은 화덕의 열기로 발그스름해진 뺨을 잔뜩 부풀리며 뾰루퉁해져서는 그런 강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다 말고 흥 하고는 몸을 돌려 공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노쇠를 만들기 위해 용로에 합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비율은 공방에서 오로지 백첨지 혼자만 알고 있는 특급 비밀이었지요. 이후의 공정에서 추가되는 몇 가지의 재료와 비법 역시 오직 백첨지만이 쥐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백첨지의 노점에는 종업원이 10댓 명이나 되었지만 방자를 두드리고 펴며 완성품으로 다듬어내는 기술도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백첨지의 몫이었습니다. 백첨지는 쉽사리 자신의 비결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방자육이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비법을 꽉 틀어진 백첨지가 못마땅하여 제자를 가장한 종업원으로 들어왔다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으나 강보만큼은 마치 우직한 황소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을 거둬준 백첨지를 은인으로 모시며 갖은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묵묵히 자신의 존재를 키워나갔지요. 그렇게 서너 해가 흐르자 강보는 풀무지를 면하게 되었고 백첨지는 드디어 강보에게 초벌방자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강보가 조실부모하고 어릴 때 거지로 연명하다 백첨지의 공방까지 흘러들어왔으나 백첨지 덕택에 봄바탕이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훤칠해 제법 날카롭게 빠졌으며 연일 망치와 풀무로 다져진 상체는 어느새 근육이 붙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또한 키는 자그마치 팔척에 가까워졌으니 참으로 듬직하고도 근사한 사내가 되어 노점 근처 장터에서는 이 강보를 모르는 상인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백첨지의 방자유기를 구경하려 모여들었던 귀부인들이 어느덧 구석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강보를 보기 위해 모여들 정도였지요. 어머나, 참으로 이런 공방에 처박혀서 논물이나 튀기고 있기에는 퍽 아까운 청년일세. 천한 유장질은 그만두고 우리 집 머슴으로 났었으면 알맞겠구만. 아니, 이 여편네가 채통머리 없이 이 무슨 망발이신가. 하지만 그 의견에는 나 역시 적극 동조하는 바이네. 중년의 여인들이 농을 던지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으나 강보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 제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에서 저만치 떨어진 골목길 어귀에서 그런 강보를 물끄러미 허나 그윽하게 애가 타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백첨지의 여식 보현이었지요. 보현은 공방에 놀러오는 사이 훌쩍 사내가 되어버린 강보에게 어느새 크나큰 연심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보 저 자식 언제 저렇게 훤칠해져서는 말이야. 처음 이곳에 흘러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거렁뱅이 몰골을 벗어나지 못하였거늘 언제 저리도 근사한 사내가 되었다지? 보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강보의 주변에서 질척거리고 있는 중년 귀부인들을 향해 인상을 쓰며 이를 갈았지요. 그러다 결국 어느 여름날 사달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심때만 되면 강보는 지게를 지고 반마장쯤 떨어진 백첨진의 집에 가서 공방 인부들 먹을 점심밥상을 지고 오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용로에서 한창 합금 작업을 하다 점심때가 가까워져 점심밥상을 짊어지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니 강보의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집에는 마침 보현이 부엌에서 나오며 강보를 맞이했지요. 어휴, 얘 강보야.
몰골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 땀으로 멱이라도 감은 줄 알겠구나. 어서 이쪽 우물로 오거라. 보현이 바가지를 들고 우물 쪽으로 앞장섰습니다. 예, 알겠구만요. 강보가 쭈뼛거리며 우물가로 따라서자 한여름 부엌에서 아궁이에 앉아 점심상을 장만하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린 보현의 치마가 찰싹 달라붙어 둔부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보는 난생 처음 두 눈으로 보는 여인의 적나라한 몸매에 깜짝 놀라 그만 하초가 뻐근해지고 말았습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던 강보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진풍경이었지요. 아니, 얘 좀 봐. 뭘 그리 멍청이 섰어? 설마 등목할 줄 모르는 게니? 이리 와 엎드려 보렴. 보현은 키득거리며 우퉁을 벗어던진 강보의 등에 우물물을 퍼부었습니다. 고운 손바닥으로 강보의 등을 문지르다가 문득 밀어도 밀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강보의 넓은 등짝에 매료되고 말았지요. 어쭈? 제법. 익은 홍시빛깔이 된 얼굴로 곁눈질을 하던 보현이 침을 꼴깍 삼키며 강보의 앞가슴 쪽도 물을 뿌리며 문지르자 콧바지를 뚫을세라 강보의 대들보가 공중을 향해 발포할 기세로 쿵쾅거렸습니다. 맙소사. 저게 대체? 보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제 눈으로 목격한 강보의 육중한 대들보는 그간 보현이 억눌러 오던 인내심을 박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리 따라오거라. 그 길로 보현은 강보에게 달려들고는 그를 부엌 뒤쪽으로 끌고 가 치마를 깔아두고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리는 쇳물 마냥 어우러지고 말았지요. 불꽃 같은 청춘 남녀의 화라산 같은 거사에 한여름 매미들도 무얼 아는 듯 신이나 목청껏 우러져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보는 점심상을 받으러 갈 때마다 보현에게 잡혀 그냥은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아비가 없는 틈을 타서 점점 대담해져서는 제 집 부엌이며 우물 옆에 자리한 갈대밭이며 발길 닿는 곳이면 닥치는 대로 늘러붙어 누가 유기장인의 딸이 아니랄까봐 강보와 함께 용광로를 만들기 일쑤였지요. 강보는 이러다 큰일이 난다며 보현을 저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아버지인 백첨지에게 말해 강보를 공방에서 쫓아내게 만들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소 과격한 방도이긴 했지만 사실 보현은 더 이상 이대로 강보를 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기부인들의 머슴으로 팔려가 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을 집어먹고 이렇듯 강보를 점 찍어두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강보를 향한 춘심이 너무 과해 앞뒤 잴 틈도 없이 일이 되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강보는 그저 보현의 말을 얌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보가 점심상을 지고 불이 나게 노점으로 가는데 담벼락 그늘에 앉아 졸고 있던 관상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대뜸 강보의 길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보게나. 자네, 나 좀 잠시 보셔야겠어. 자네의 관상이 확 변하고 말았구만 그래. 예? 그 말을 들은 강보가 깜짝 놀라 반문하고는 관상쟁이의 영감을 밀치듯 제쳐버리고 헐레벌떡 노점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안색이 새파래진 강보를 발견한 백첨지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강보는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표정이 되어 손살에 쳤지요. 강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관상보는 영감쟁이가 내가 사부님의 여식과 그리도 음흉한 짓을 저질러 온 것을 몽땅 알아채고 말았구나. 그 짓을 하면 얼굴이 변하는가 봐. 설마 몇 번을 하였는지도 모조리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이제 꼼짝없이 내쫓겨나겠구나. 순진한 강보는 온갖 잡생각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다가 우선은 관상쟁이 영감이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려는 것에 생각이 미쳐 그간 쓰지 않고 고이고이 모아둔 품삯을 챙겨들고 관상쟁이 영감에게로 향했지요.
강보를 발견한 관상쟁이가 키득키득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저기, 도사님, 부탁입니다요. 제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돈은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니 이것으로 부디. 그 잡스러운 푼돈은 되었고, 자네 그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게. 관상쟁이 영감의 말에 강보가 중죄를 저지른 죄인 마냥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던 관상쟁이가 말했습니다. 자네의 상이 그야말로 횡재수를 받아 팔자를 고쳐먹을 상이 되었구만. 자네의 팔자가 송두리째 바뀔 게야. 관상쟁이의 말에 그간 백첨지의 여식과 그렇고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몽땅 들통난 게 아님을 알아차린 강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푹 쉰 뒤 말했지요. 아니, 영감님, 팔자를 고치다니요. 지금 제 형편이 어떤지 알기나 하십니까?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일하다 말고 뼈 빠지게 봉사하느라 육신이 모자랄 지경인디 겨우 세경 몇 푼 받는 놈이 이리 살아서 무슨 수로 팔자를 고친답니까? 강보의 말에 관상쟁이가 희죽거리며 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자네의 주인 역시도 지금 자네를 위해 일하고 있다네. 자네가 아주 예전에 지어놓은 복이 이제야 빛을 발하겠구만 그래.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뜬구름을 잡는 소리입니까요? 강보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관상쟁이는 강보가 내민 돈에서 엽전 하나만을 쏙 들어 빼가고는 복채는 이거면 되었네. 라고 말하며 웃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강보는 자리에 누워 관상쟁이의 말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네를 위해 일하네.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란 말이여. 도통 알 수가 없구만. 강보는 천정을 올려다보며 골똘히 고민하다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몇 해가 더 흐르고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늦여름과 가을의 초입 사이에 계절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기력이 쇠한 채 장질부사에 걸려 비실비실하던 백첨지가 백약이 무효하여 위독해져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어서는 뭔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강보와 보현을 자신의 앞에 불러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강보야, 지금부터 노쇠 합금 주조법과 방자 비밀을 전부 전수해주마. 잘 새겨듣고서 우리 노점의 명맥을 이어다오. 그리고 나이 딸 보현이를 잘 부탁한다. 내 너라면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니라. 사부님, 어찌 그리 약한 말씀을 하신답니까요? 강보 너는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사실 너와 나는 아주 예전에 한 번의 인연이 더 있는 사이였단다. 나도 최근에서야 내 목덜미 근방에 나 있는 흉터를 보고서야 너를 알아볼 수가 있었지. 내가 아주 어릴 적 이 근방에서 크게 물난리가 난 적이 있을 게다. 그때 나는 상의원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지. 개울을 건너기 직전에 내가 내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말렸었고, 나는 행색이 남루한 꼬마아이가 내게 동냥이라도 하나 싶어 너를 밀쳐내려 했단다. 그때 불어난 물이 개울가를 덮쳐 먼저 지나가던 사람들을 죄 휩쓸고 가버렸지 무엇냐. 놀란 내가 뒤를 돌아 너를 찾아보았지만 너는 어느새 자취를 감춘 뒤였단다. 내 목에 나 있는 그 흉터만을 내 기억에 선명히 남겨두고 말이다. 내 덕에 내가 목숨을 구제하여 지금까지 이리 호의호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게지. 내가 부지런히 우리 노점에서 일해온 모습을 내 모조리 담아두고 있었단다. 너야말로 우리 노점의 후계자로 제격인 녀석이야. 그리고 보현아, 너는 강보 이사내를 보필하여 아비의 명맥을 이어주거라. 강보 이놈이 보기보다 훨씬 진국인 놈이니 이것저것 잴 필요 없이 내 서방으로 삼으면 아주 딱이겠구나.
백첨지의 말에 보여는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지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간 백첨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법과 기술들을 강보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슬픔에 젖은 강보와 보현이 백첨지의 1년상을 치르고 난 뒤 보현은 강보를 집으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강보야, 아니 서방님, 제 절을 받으셔요. 이젠 저희 지아비로 모시겠습니다. 그간 제 변덕에 어울려 주시느라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젠 제가 성심을 다해 받들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정식으로 보현을 색시로 맞아들이게 된 강보는 백첨지의 명맥과 전통을 이어받아 방자유기장의 장인으로 발돋움하여 비루하고 가난하여 어려웠으나 타인을 도우려는 어진 마음에 대한 은덕을 받아 보현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해로하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의 조선, 봉대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적당한 홍기를 맞은 처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월임으로 비록 풍족하지 못한 살림의 집안에서 기근에 시달리며 어렵게 자랐지만 구김살 없이 화사한 미소를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 누구나 칭찬이 자자할 만큼 어여쁜 사람이었지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이구, 월임이 아니냐? 요거싸. 너는 어째 날이 갈수록 고와지는 것이? 코올리게 모양새던 게 엊그제였는데 이제 정말 시집가도 되겠어. 아이 참 창피하게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아직 제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얼씨구, 방금의 내 그 말 때문에 온 마을 사내들이 눈물로 소매춤을 훔치느라 야단법석이겠구나. 이렇듯 월임의 미색이 절정에 닿아 그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고 전부터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여러 사내들의 집안에서는 좋은 조건을 앞세운 혼담들을 줄지어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월임의 부모는 제 여식만큼은 풍족한 환경에서 지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딸 앞으로 들어온 혼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었지요. 이처럼 봉대골을 대표하는 미인 월임을 제 마음에 품고 혼담을 넣은 사내들 중에서는 품행이 바르고 행실이 모범적인 사내들이 대다수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뒤가 구린 사내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악질인 사내가 있었으니 관군들의 대대적인 토벌을 피해 산중에서 도망쳐 나온 도적 출신의 양수가 그 주인공이었지요. 그는 산에서 도망 나와 신분이 들킬 것을 우려해 여기저기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붕대골까지 흘러든 양수가 고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중에 버려진 작은 암자를 발견하였어요. 암자가 꽤 오래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양수는 그 즉시 꾀를 내었습니다. 절간에 버려진 낡은 승복을 주워 입고는 제 머리를 밀어 승려로 위장하였지요. 그리하여 탁발승 노릇을 하며 고을로 내려와 시주를 받아 생활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수가 승복을 뒤집어 쓰고 시주를 받으며 봉대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월임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월임을 처음 보고는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머, 스님. 뒷산 폐암자에 새로운 스님께서 기거하신다 들었는데 그것이 스님의 이야기셨군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스님. 양수를 발견한 월임이 합장하며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월임을 바라보고 있던 양수가 당황하여 그제야 탁발승 흉내를 내었지요. 나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그것이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봉대골에 새롭게 불도를 전하고자 당도한 승려이지요. 조승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시주 좀 부탁드리려만. 얼빠진 얼굴로 월임을 바라보다 아차 싶었던 양수가 헛기침을 하고는 합장을 하며 말했지요. 월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양수를 탁발승으로 오인하였고 집안에서 먹을 만한 것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시주거리가 변변찮아 면목이 없습니다, 스님. 그리 형편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라서요. 아니요. 무슨 그러한 말씀을.
부처님께 자비를 보이는 일에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워림은 양수를 향해 밝게 웃어 보이며 꾸벅 인사를 하였고, 양수는 워림이 내민 먹거리를 시주 주머니에 담으며 그녀의 환한 미소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워림의 집을 나와 먼 골목으로 접어들자 양수는 마치 초연에 빠진 사춘기의 소년이 된 기분이 되어 콩닥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중얼거렸지요. 이거야 원! 산전수전 다 겪으며 수라장을 헤쳐온 내가 겨우 계집 하나에 이리도 정신을 놓는 경우가 생기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로구만. 그나저나 그 미모가 상당히 훌륭하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려나? 재버릇해 못 준 도적 출신의 양수가 온갖 망나니스러운 생각들로 머리를 가득 채워보았지만 지금의 가짜 탁발승 처지로는 워림에게 무엇을 해볼 방도가 없었습니다. 양수는 입맛을 쩝 다시며 워림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만치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에 담은 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이후 워림에게 단단히 빠져버린 양수는 틈만 나면 시주를 가장하여 워림의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양수가 다른 집에서 시주로 받은 인절미를 들고 워림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워림에게 맛있는 인절미를 나눠줄 생각으로 잔뜩 들떠 보였지요. 그녀의 집 담벼락에서 얼쩡대고 있으려니 담 너머 안쪽에서 워림과 그녀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래서 어느 집 혼담에 응할 것인지는 따로 정해둔 것이 있느냐? 어머니 저는요? 저 아래 물레방아 옆집의 최씨 아저씨네 둘째 아들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냐? 그래, 이 어미의 생각도 그러하구나. 아무래도 적당히 살림살이도 번듯하고 밥 굶을 일도 없는 데다가 또 너무 형편이 차이가 나서 시집살이를 하느라 시달릴 만한 집도 아니고 말이야. 사실 혼인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데 저는 아직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은데. 으이구 이거사, 혼담도 다 때가 있는 법이고 혼기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란다. 젊음은 마냥 너의 곁에 머무는 선물이 아니니 그런 소리 일랑 접어두고 괜찮은 조건의 혼담이 들어올 때 미루지 말고 얼른 날짜를 잡자꾸나. 내 매파 할멈에게 근시일 중으로 우리 집에 들르라 전해놓으마. 알겠어요, 어머니.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 양수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구경만 하다가는 워림이 최씨네 둘째 아들 놈인지 뭔지에게 넙죽 시집을 가게 생겼으니 말이지요. 자신은 워림에 대해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그녀를 빼앗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던 양수는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이튿날 양수는 목탁과 염주를 챙겨 들고 워림의 집을 방문했지요. 주어들은 연부를 기세 좋게 읊조리며 시원스레 목탁을 두드리던 양수는 소리를 듣고 사립 밖으로 나와 본 워림의 어미를 향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른 척 지나가려 하여도 집안에 달라붙어 있는 애끼가 원혼이 너무도 강렬하여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아니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애기라니요? 난데없는 불길한 소리를 내뱉는 스님의 연불 소리에 워림의 어미는 놀란 눈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녀가 미끼를 물자 더욱 신이 난 양수는 엄살 섞인 몸짓으로 목탁을 두드렸지요. 애끼라 함은 모름지기 엄청난 원한을 품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뒤 제 꼬락서니와 똑같이 당할 희생자를 물색하여 저승길에 내려가고자 혈안인 그야말로 악독한 원혼. 보살님의 집터에 그 지독한 애끼가 달라붙어 있구려. 양수가 흥이 오른 거짓부렁으로 엄포를 놓아대자 워림의 어미는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양수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말했어요. 아니 스님, 설마 우리 집에 무슨 병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간 지독히도 가난하게 지내오면서 이제야 겨우 딸아이 혼담으로 형편이 조금 밝아지나 싶던 차에 대체 이게 무슨 소동인지 모르겠습니다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원혼의 주인이 시집을 가지 못하고 떠난 손말명이라 이 집안의 따님을 길동무로 삼으려 하고 있어. 말을 잇지 못하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만 벙긋거리는 월임의 어미를 보자 양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거다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여식의 경사스러운 혼담을 앞둔 월임의 어미가 양수에게 제발 도와달라 간청하였습니다. 양수는 두 눈을 감고 목탁을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물론 속으로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느라 혼쭐이 나던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애끼는 그리 간단한 방법으로 퇴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외다. 양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버티고 있으니 결국 월임의 어미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무엇이든지 알 터이니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저 어린 것이 부모 잘못 만나 지금까지 고생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혼사를 앞두고 허리 좀 펴나 하는 와중에 참말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십니까요? 월임의 어미는 목 놓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고 양수는 한쪽 눈으로 실눈을 뜬 채 그녀를 힐끗 내려다본 뒤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외다. 애끼에게 곁을 내주지 않을 만한 법력을 지닌 사람과 짝을 이룬다면 따님의 신변에는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오. 그의 말에 월임의 어미가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한 법력을 지닌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요? 어지간한 범인이 그런 신통력을 지닐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합니다. 예컨대 저같이 오랜 기간 수행을 쌓은 숙녀 정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지요? 네, 아니 스님, 혹시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따님을 제게 내어주셔서 혼사를 치르게 되면 이번 애끼는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 듯도 합니다만. 허나 스님, 출가하신 분이 어찌 혼인을 하실 수가? 월임의 어미가 살며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양수는 버럭 기세를 높여 대꾸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저 혼인의식을 가장하여 원혼의 눈을 속이며 또한 그것을 징표 삼아 애끼의 접근을 막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천기라 할 만한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이 집안 사람들의 자유겠지요? 아무튼 따님의 명줄은 바로 보살님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수는 오히려 언짢다는 듯 이야기하였고 월임의 어미는 난색을 표하며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쐐기를 박을 차례라 여긴 양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부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오. 저는 내일 아침이면 이 봉대골을 떠나 수행길로 오를 예정이니 내일 다시 들러 부인의 결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양수는 목탁을 두드리며 돌아가 버렸고 가짜 탁발승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던 월임의 어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임의 어미는 제 딸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월임 역시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벅차오르는 슬픔까지는 차마 감출 수 없었지요. 탁발승에게 시집을 가야만 하는 이 운명의 장난 같은 현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는 마셔요. 제 팔자에 정해진 운명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지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자신의 어미가 슬퍼할 것을 염려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월임의 어미는 붉어지는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속한 시간이 훌쩍 흘러 다음 날이 되었고 양수가 등에 뚜껑이 달린 커다란 망태를 짊어지고 월임의 집에 나타났지요. 길을 떠날 채비를 끝낸 월임이 제 부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략대로 일이 풀린 것을 확인한 양수는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을 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어요. 그래, 마음은 정하셨는지요? 애써 침착한 모습으로 양수가 오늘 때자
슬픈 얼굴로 딸을 살펴보고 있던 워림의 어미가 모든 것을 체녀만투로 말했습니다. 예, 스님. 변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령 이 방법밖에는 없질 않겠습니까? 부디 제 여식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지요. 저 역시 함부로 천기를 누설하여 하늘의 뜻을 거스른 몸. 이미 워림낭자와 저는 운명의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멀리 떠난다면 애끼도 더 이상 따님께 달라붙는 일은 없을 테지요. 스님, 앞으로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림까지 앞으로 나서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양수는 이미 천하를 얻은 듯 심취하여 기세가 올랐습니다. 자, 워림낭자, 고을을 떠나 애끼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에 당도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 망태 안에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양수의 거짓말로 눈에 띄는 미인인 워림을 데리고 봉대골을 빠져나가다가는 고을 사람들의 쓸데없는 이목을 끌어 제 계략이 들통날 것을 우려했기에 고민 끝에 이런 술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워림은 난처한 얼굴로 잠시 고민하다 이내 양수의 제안대로 망태 속으로 들어갔고 양수는 망태의 뚜껑을 닫아 외부에서 워림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워림의 부모와 인사를 나눈 뒤 두 다리에 잔뜩 힘을 실어 워림이 들어있는 망태를 등에 메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릴 뻔한 것을 겨우 참아 그는 워림네 집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축지법이라도 깨우친 승려 마냥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건넌마을 나루터에 당도하기 위해 가장 빠른 산길에 들어선 양수는 망태의 무게도 잊은 채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산채의 관군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이 끝나버릴 뻔한 도적놈이었으나 지금은 고을에서 가장 빼어난 미인을 제 아내로 삼아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도망쳐 살림을 차릴 예정인 새 신랑이 되었으니 그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이 머리를 잘 써야 몸이 편하다. 이 말씀이지? 만약 내가 신분 좋은 집구석에서 태어났으면 이거 분명 영의정까지 해먹었을 제목인데 말이야. 양수는 속으로 이러한 생각까지 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세가 조금 깊어진다 싶던 찰나 수풀이 우거진 곳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소란스럽다 싶더니 잿빛의 늑대들이 고개를 내밀며 튀어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늑대! 이곳에 늑대의 서식지가 있었단 말인가? 양수는 깜짝 놀라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딘가 쫓기는 듯 보이는 늑대들은 눈앞에 양수를 향해 번뜩이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대고 있었지요. 졸지에 목숨을 위협받게 된 양수는 워림이 숨어있는 묵직한 망태를 메고서는 결코 늑대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쳇! 아깝지만 별 수 없겠군. 일단은 내 목숨이 가장 중하니 말이야. 그는 야비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망태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늑대들이 망태를 향해 모여들었고 킁킁대며 코를 박고 망태의 냄새를 맡는 사이 양수는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쳐 저만치 떨어진 바위 틈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늑대 중 한 마리가 망태의 뚜껑을 발톱으로 긁으며 열어젖히려던 때 수풀 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와 늑대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화들짝 놀란 늑대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쳐버렸지요. 이윽고 수풀에서 사냥꾼 차림의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놓쳐버렸는가? 오래간만에 근사한 사냥감을 발견했거늘 이거 아깝게 되어버렸구먼. 그는 바로 이 늑대들을 뒤쫓던 건넌마을 사냥꾼이었습니다. 달아난 늑대들의 발자취를 쫓으려던 사냥꾼은 문득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망태를 발견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망태의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어이쿠.
망태 속을 들여다본 사냥꾼은 몹시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울고 있던 워림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대관절 이것이 무슨 일이오? 아니 어쩌자고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망태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게요? 워림을 망태 속에서 꺼내주며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워림은 그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자 순진한 처자를 꿰어 도망칠 목적의 사기극이었음을 단박에 알아차린 사냥꾼은 벌건 홍시처럼 얼굴을 붉히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런 경을 칠 사기꾼 놈이 있나? 한편 멀찍이 떨어진 바위 틈 뒤에 숨어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던 양수는 주변이 고요해지자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망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늑대들은 모두 돌아간 것인가? 망태의 상태도 멀쩡한 것을 보니 녀석들이 흥미를 잃고 멀리 달아났나 보군. 이거 정말 다행이야, 그래? 하마터면 애써 엮어놓은 월임낭자를 늑대밥으로 빼앗길 뻔했지 뭔가. 양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희죽거렸습니다. 이윽고 워림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망태의 뚜껑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망태 속에 들어있던 독사 수마리가 씩씩대며 양수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독사들의 습격에 혼비백산한 양수는 멱다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잔뜩 독이 오른 독사들은 양수의 팔과 다리, 입술 등 닥치는 대로 물고 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온몸을 잔뜩 물린 양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양수에게 실컷 화풀이를 한 독사들은 유유히 숲을 속으로 사라졌고 지나가느니 하나 없는 깊은 산 중에서 양수는 쓸쓸하게 땅바닥에 누워 꿈틀거릴 뿐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양수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없었고 그렇게 그는 허망하고 비참하게 탁발승, 연극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건넌 마을의 사냥꾼은 워림에게 내막을 전해 듣고는 양수에게 따끔한 벌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는 주변에서 작은 바위들을 모아서 워림의 몸무게와 엇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망태 안에 던져 넣어 마치 워림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놈 어디 따끔한 맛 좀 봐라. 마지막으로 사냥꾼은 약재상의 팔기 위해 잡아두었던 독사들이 잔뜩 들어있던 주머니를 망태 속에 던져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냥꾼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하산하여 무사히 자신의 집까지 되돌아올 수 있었던 워림은 하마터면 사기꾼의 새치 혀에소가 머나먼 땅에서 사기꾼의 아내로 살 뻔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부모와 눈물의 재회를 가지며 서로를 얼싸안았고 사냥꾼에게도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인연이 되었으니 이것저것 혼담을 잴 필요도 없이 사냥꾼과 일사천리로 혼인을 맺어 두 사람은 이후로도 봉대골에서 가장 금슬이 좋은 부부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걸린 달이 뿌옇게 내린 빛이 퍼져 있는 옛 조선의 어느 날 밤, 어디선가에서 들려오는 젊은 처자의 한숨 소리가 고슬프게 구름 사이를 찢으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유난히도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있던 소담이라는 이름의 처자였지요. 소담은 요즘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 돌봐주던 미봉댁이 결국 자리에 몸져 누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른바 어머니처럼 모시던 미봉댁은 하늘이 정해준 수명에 다가서 노쇠하자 그만 깊은 병세를 얻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아직 창창하신데 이렇게 꾀병을 부리시기가 있나요? 애써 웃음 지으며
농 아닌 농을 섞어 말하는 소담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소담은 자신의 친어미가 아닌 이 미봉댁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담은 본디 몰락 양반의 출신으로 군구파의 인사였던 소담의 아버지가 중앙정계의 혼란에 휘말려 살림 세력들에게 축출당해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되자 소담을 몰래 빼돌린 유모의 도움으로 겨우 그녀만이 화를 면하게 되어 멀리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졸지의 터전과 부모 가족, 친지들을 모두 잃고 갑작스레 세상으로 내던져진 소담은 양반의 여식으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왔기에 그야말로 야생의 바깥 세상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양반 가문의 배경이 사라지자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는 곱게 자란 규수가 험준한 세상을 버텨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내 비록 온갖 화를 입은 처지이나 한가로이 슬퍼할 겨를이 없구나. 일단은 목숨부터 부지하고 볼 일이야. 이대로 정신을 놓고 있다가는 바로 황천의 객이 되기 알맞겠어. 그나마 소담의 천성이 묻어나고 적응력이 좋았기에 양반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그 즉시 내던지고 허들에 시리며 품삯팔이며 손에 들어오는 일은 닥치는 대로 주워 담으며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서투른 솜씨와 쉽게 고갈되는 체력의 탓으로 한때는 제 발 아래에 내려보던 평민계급의 자들에게 험한 욕지기를 들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지만 어찌되었든 복수며 제기며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나서야 생각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담이 세류에 몸을 싣고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을 하던 와중 우연찮게 흘러든 곳이 이곳 다산골이었고 주막에서 식모자리를 알아보며 기웃거리고 있던 소담을 때마침 지나가던 미봉댁이 발견하여 제 집으로 들이게 된 것이었지요. 소담이 지내고 있는 다산골은 고을 이름에 걸맞을 만큼 풍요로운 출산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치고는 꽤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 노동력 또한 모자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다산골에는 네 집에서 산통이 시작됐다 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받아내던 솜씨 좋은 산파가 있었는데 그 산파가 바로 미봉댁이었습니다. 미봉댁 역시도 어린 나이에 조실부모하여 홀로 자라본 경험이 있었기에 우연히 마주친 소담을 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거지몰골의 소담을 집으로 데려온 미봉댁은 그녀의 시시콜콜한 사정은 따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담이 힘든 사연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지요. 때마침 산통이 시작된 산모들이 많아져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였기에 그렇게 미봉댁에 기거하며 산파일을 도우며 살게 된 소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게 되니 어느덧 두 사람의 시간은 지체 없이 흐르고 흘러 여리고 어리던 소담도 어느새 훌쩍 나이를 먹은 처자가 되었고 그러는 동안 오랜 기간 소담을 걱정하며 병석에 누워있던 미봉댁은 끝내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를 거두어 그간 돌봐주시는 애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부디 황천에서는 아무런 걱정이랑 말고 편히 쉬고 계시기를. 미봉댁의 장례를 융숭이 치른 소담은 자연스레 미봉댁의 일을 이어받아 다산골의 산파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렇게 꽃다운 나이가 무르익어도 시집갈 생각 하나 없이 자신을 보살펴준 미봉댁의 명맥을 잇는 것만을 중히 여길 뿐이었지요. 장성한 소담은 얼굴 전반에 차가운 기운이 돌고
어린 나이서부터 많은 일을 겪은 탓에 말투는 조금 쌀쌀맞았지만 백옥처럼 고운 낯빛에 그 이목구비 또한 단정했어요. 특히 여느 여염집 안악들과는 달리 허리가 매우 잘록하여 마을 사내들의 눈길을 한 몸에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담에게 그들의 시선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간섭일 뿐이었지요. 간혹 밖으로 외출이라도 나갈 때면 눈을 바닥에 내리깔고 다녔고 누군가 소담에게 말이라도 건네면 예와 아니요 식의 단답형 대답만 쌀쌀맞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희한하게도 마을의 사내들에게는 색다른 매력으로 작용해 소담의 집은 늘 그녀와 혼담을 맺고 싶어하는 사내들의 시주를 받은 매파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보게, 소담 처자 집에 있는가? 돌아가셔요. 일 없습니다. 시집 같은 것은 가고 싶지도 갈 생각도 없으니 그리 하셔요. 매파가 들이닥쳐 혼담의 이야기라도 꺼낼라 치면 소담은 등을 때밀며 매파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실 이처럼 소담이 꽉 찬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않으려는 연유가 있었어요. 미봉댁의 배려로 그녀의 집에 자리를 잡아 그녀를 따라 산파일을 도우며 아이를 받으러 다니기를 수년째 지내다 보니 수많은 여인들이 출산을 위하여 버선을 제 입에 물고는 온몸에 굴다란 생땀을 쏟으며 몇 날 며칠 산통에 시달리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성장했던 소담이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불의의 화를 입는 것 또한 심심찮게 보았기에 이 모든 사달을 만든 장본인인 남정네들, 사내는 모두 짐승과 같은 야만스러운 존재이며 상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소담의 가슴에 깊게 박힌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잠깐의 여흥 뒤에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인들은 야음이 찾아오면 바보같이 사내와의 통정을 포기할 줄을 몰라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인가. 다산골 최고의 철옹성인 소담이 이렇게 단단한 수비벽을 치고 사내 보기를 돌멩이처럼 대하였지만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우물을 탐하려는 짐승들은 항시 있기 마련이었으니 다름 아닌 다산골 천하의 한량으로 통하고 있던 오진사였습니다. 꿀을 바른 것과도 같은 미끈거리는 말솜씨와 잔꾀로 그가 점찍 어두운 여염집마다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린다는 망측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쫓아다니던 장안 최고의 한량이었습니다. 내 진작부터 저 소담이라는 이름의 산파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와 잘 알고 있지. 듣던 대로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풍겨대는 신비로운 여인이로고, 그러나 그 냉랭하고 철두철미하게 사내의 접근을 막아서는 태도가 가히 국경 성문에 걸어둔 빗장만큼이나 단단하고 굳게 걸려있다는 후문이던데. 이거 오래간만에 또 무적행에 처박아둔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며 나를 용솟음치게 만드는구나. 오진사는 자신의 턱을 쓸어 만지며 소담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매 주저함이 없었답니다. 어찌하면 그녀에게 주술처럼 잠겨져 있는 사내에 대한 깊은 거부감과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 다산골 골목어귀에 걸터 앉아 곰곰 생각에 잠겨있던 오진사가 자신의 무릎을 탁 치곤 덜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오호라, 얼씨구나. 아무래도 그 할멈에게 손을 벌리면 되겠구만. 오진사는 도포자락이 휘날리도록 발걸음을 놀려 다산골 경계 끝에 산자락 외딴집에 혼자서 기거하고 있는 노파 염씨의 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산자락 안쪽에 집을 둔 염씨는 사람들과의 접촉도 끊은 채 홀로 유유자적 지내고 있는 마을 경계의 고령자 중 한 명이었지요.
이 염씨에 대한 신변이나 사연에 대해선 알려져 있는 바가 많이 없었던 다소 수수께끼에 쌓인 인물이었어요. 다산골 쪽과는 왕래가 크지 않아 다산골 주민 중 노년층을 제외한 대다수는 이 염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진사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파른 산을 헤쳐오느라 제 집 앞에서 숨을 몰아쉬며 벌레를 씹은 얼굴이 되어 있는 오진사를 발견한 염씨가 빈정거림에 물이 오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한량 중에 한량이신 오진사 나으리 아니시오? 해가 서쪽에서 뜬단 말인가? 어인일로 오진사 나리께서 이 늙은 쇠뇌 누추한 거처까지 이리 몸소 찾아오셨소? 오진사는 대답 대신 땀을 닦으며 싱긋이 웃었지요. 그리고는 대뜸 도포자락에서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서는 염씨의 손에 덥석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원참, 그 표독스러운 혓바닥은 여전하시구려. 그러지 말고 이리 가까이 좀 와서 그 귀 좀 빌려줘 보시오. 이튿날 저녁 나절, 누군가 밖에서 소담의 집 살인문을 두드리며 요란을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소담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밖으로 나가보니 노파 염씨가 헐레벌떡 애가 다른 모양새로 안절부절 중이었지요. 뉘십니까? 무슨 일이신데 해가 저무는 시각에 남의 집을. 소담이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염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애가 배가 차올라 보름 전쯤 우리 집에 요양하며 해산하러 왔는데 진통이 시작되었는지 지금 아주 난리가 났다네. 좀 서둘러 나서 주시게. 염씨의 말을 들은 소담은 단박에 표정이 바뀌며 출산 준비 물품들이 들어있는 손보따리를 빠르게 싸들고는 외쳤지요. 이럴 것이 아니라 어서 앞장서셔요. 따님 상태가 그러하다면 지체하고 있을 여력이 없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하여 소담은 염씨의 안내를 받아 산허리를 돌아 산자락에 위치한 외딴집까지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산중에 홀로 지내던 노파 염씨와는 그간 일면식도 없었기에 산기가 찾아온 딸이 있다는 염씨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따라 나선 것이었지요. 이윽고 염씨의 집에 도착하여 살인문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에서는 통증에 잔뜩 지쳐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어서 시작하십시다. 할멈은 따뜻한 물과 깨끗한 천을 준비해 주시고. 노련한 움직임으로 염씨에게 이것저것 주문을 하며 방 안에 들어선 소담은 칠흑처럼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을 확인하고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되어 말을 이었어요. 아니, 일이 어두워서야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첩첩산 중이라 빛이 전혀 닿지를 않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산모를 돌보려면 최소한 뭔가 좀 보여야 일을 시작할 터인데. 애타는 자신의 외침에도 염씨가 대답이 없자 소담은 염씨를 채근하며 다시 한번 소리쳤지요. 저기 할멈, 촛불이라도 좀 켜시든가 아니면 호롱불 심지라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염씨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추같이 귀한 물건은 없고 호롱불 심지도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내 밖에서 찾아볼 터이니 일단 손으로 더듬어가며 시작해 보시게. 아, 산파 양반이야 하도 많이 받아보았으니 손에 이거 있지 않은가? 불을 밝힐 것을 찾아본답시고 나간 염씨를 뒤로 하고 출산통에 신음소리만 가득한 컴컴한 방에서 소담은 더듬더듬 방바닥을 짚어가며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산부를 찾아냈습니다. 자, 나는 다산골 산파로 있는 사람입니다. 출산을 돕기 위해 왔으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셔요.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부터는 바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간의 경험과 노련미로 소담은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여
산부의 배 부위를 찾아 쓰다듬었습니다.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헌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산부의 배가 출산을 앞둔 사람치고는 그닥 부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소담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부의 호치마를 주섬주섬 걷어 올렸습니다. 산부의 허벅지가 손끝에 느껴졌고 이윽고 무성하게 자라있는 수풀 속에서 부드럽고도 생경하니 물컹한 감촉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소담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벌써 아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방안이 칠흑이니 아이의 어느 부위인지 확인할 길이 없네? 할멈, 불을 밝힐 것은 아직이요? 서둘러 주셔요. 소담이 다급하게 염씨를 부르며 허리를 굽혔으나 방 밖에서는 감감무소식이었지요. 아니, 뭐 저 따위 어미가 다 있어? 제 여식의 출산인데 저리도 무심하다니. 그리 생각하고는 혀를 차며 이맛살을 찌푸린 소담은 어쩔 수 없이 손끝에 더욱 신경을 집중하여 그간 몸으로 다져온 감각들을 총동원해 아이를 받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신묘한 기분이 되니 어쩐지 참으로 요상하구나. 이날 이때까지 소담이 제 손으로 받아본 아기가 수도 없거늘 이번에 아기는 참으로 신통하고도 요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시커먼 어둠 속의 방 안에서 감각에만 의지한 채 한껏 용을 쓰며 손을 놀려 아이를 덥석 쥐어들자 마치 번개가 직격으로 내리치기라도 하듯 소담의 온몸을 짜릿하니 불꽃으로 휘감는 듯 흐른 것이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담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온몸은 불덩어리가 되어 잔뜩 상기되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아기를 만지던 소담은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축축히 만져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아이의 어느 부위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기의 머리 부분이라기엔 턱없이 작고 아기의 손이라고 하기엔 또 손가락이 하나도 만져지질 않았습니다. 양수로 추정되는 액체가 듬뿍 묻어 소담의 손 안에서 미끈미끈대며 요리조리 움직이고 있는 이 부위는 도통 신기하기 짝이 없는 형태와 일찍이 소담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촉감이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온도만큼은 타는 숯마냥 뜨거웠습니다. 이 손으로 만져도 저 손으로 만져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와중 소담은 점점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연유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산부가 몸을 쓱 움직여 소담에게 다가섰습니다. 칠흑의 어둠 속에서 산부의 손에 이끌린 소담은 마치 비몽사몽과도 같은 형세가 되어 대체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소리만을 중얼거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방바닥에 몸을 뉘기에 이르렀지요. 이 어두운 방에서 소담의 손에 맡겨져 있던 염씨의 딸이자 산부. 아니, 염씨를 매수하여 1년에 잘 짜여진 각본을 토대로 산부인 척 누워 있었던 사내에 이렇듯 한 번도 사내의 대들보를 경험해 본 적 없던 소담이 칠흑의 공간 속에서 그 신묘한 절구대를 처음 손으로 느껴본 감각에 잔뜩 달아오르도록 만들어버린 오진사는 자신의 계획대로 한상건아하게 차려진 이 상황을 결단코 놓칠 위인이 아니었지요. 이윽고 소담에 달뜬 옥굿을 구르는 소리가 산천을 뒤덮었고 제 몸에 일어난 불같은 변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소담은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오진사의 등을 감싸 안았지요. 그렇게 혹독하고도 짜릿한 폭풍이 지나갔고 한동안 까무러치듯 어두운 당바닥에 누워있던 소담이 이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에는 노파 염씨도 아이를 출산하려던 산모도 그리고 오진사도 없는 고요한 밤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담은 천천히 치마끈을 정리하며 방을 나서 바깥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야음이 짙게 깔린 산천의 차갑고 명쾌한 공기가 소담의 코밑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한번 쓱 쓰다듬으며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붉게 상기된 얼굴을 들어올린 소담은 부끄러움과 신비로움이 묻어있는 표정을 하고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아녀자들이 산통으로 까무러칠 때는 치더라도 이 맛을 잊지 못해 그렇게도 통정을 나누며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구나. 오진사의 계략 덕에 느즈막이 음양아빌의 커다란 이치를 깨닫게 된 소담은 어쩐지 시원섭섭해진 모습이었으나 잔자락을 내려오는 그 발걸음만은 몹시도 경쾌해진 모습이었지요. 그날의 소동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훌쩍 흐른 뒤 소담은 사내를 멀리하던 버릇을 고치고 고을의 건실한 사내를 맞아들이는 일에 소홀치 아니하여 인생의 행복을 함께해줄 반려를 만나 해로하게 되었으니 고을의 사내들은 소담의 혼인 소식에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답니다. 한편 그날 소담에게 잊지 못할 별세계를 선사해 주었던 오진사는 드디어 목표로 하던 소담의 굳게 닫힌 성벽을 잔꾀로 열어젖힌 제 스스로를 대견히 여기다 못해 어깨에 힘을 싣고 잔뜩 기뻐하느라 염씨의 집에서 고을까지 하산하는 동안 험한 산세를 주의하지 않았지요. 제 발걸음에서 방정맞음을 주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변고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만 천길 낭떠러지를 피할 길 없이 실족하여 불귀에 객이 되고 말았으니 고을에서는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한량 오진사에 대한 소문만이 무성하였으나 끝끝내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